2024년 12월 지구 끝에서의 한 달.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지구의 미래라는 사실이었다. 최근 IPCC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과거에 비해 이미 1.5도씨나 상승했다. 하얀 남극이 사라지고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시커먼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틈 사이로 이끼와 풀이 자라나며 녹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100년) 전 탐험대가 처음 마주했던 남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빙벽이 무너지고 남극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구의 최남단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찾았다. 남극은 단순한 극지가 아니다. 남극은 지구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기후를 지켜주는 지렛대다. 그곳은 빙하가 무너지면 바다는 차오르고 결국 우리의 집과 도시를 삼킬지도 모른다. 따뜻해진 바다는 생명의 질서를 흔들고 우리 식탁의 바다 먹거리마저 사라지게 한다. 남극은 지구의 과거이자 미래를 품은 거대한 시간의 창고다. 지금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는 제38차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안 소만이라고 여기 빙벽 네. 보이시잖아요. 네. 저게 처음 우리나라가 여기서 관측했을 때는 저기 훨씬 앞에 있었습니다. 저게 매년 조금씩 이렇게 깎여 나가거든요. 근데 저런 걸 보면서 매년 오면은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몇 년 지나서 한 번씩 오면은 빙하가 저렇게 저희는 후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깎여서 이제 뒤로 자꾸 이렇게 멀리 후퇴를 하고 있는 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활동할 때가 2019년에서 20년 그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눈도 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기지 저 마리안 소망 같은 데도 보시면은 저 빙벽이 그 전에는 저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무너져 있고 지금 마리안 소만 빙벽은 2016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20m나 뒤로 밀려났다. 극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 남극에서는 매년 약 1200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다. 특히 이 가운데 70%는 서남극 지역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기지에서 1988년부터 기온을 측정해온 결과 2022년에 최고 기온인 13.9도가 관측됐다. 이는 우리나라 강원도 5월 평균 기온과 비슷하다. 비록 최고점에 해당하는 수치긴 하지만 해마다 평균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남극은 이제 더 더워지고 덜 추워지는 상황에 놓여있게 된 셈이다.
쨍하게 내리쬐던 햇빛이 사라지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쿵 소리가 나며 빙하 덩어리가 떠내려온다. 바닷물에 녹은 빙하 조각들은 금세 세종기지 앞바다를 가득 메운다. 마치 슬러시 음료가 만들어진 풍경이 연출된다. 남극의 바다는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다. 표면 수온이 0도씨 아래로 내려가 우리나라 바다 평균 수온인 16도씨와 비교하면 마치 얼음물과 같다. 하지만 이 차가움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세종기지가 1996년부터 기록해온 자료에 따르면 남극 바다의 온도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가 오르면 다른 바다에서처럼 그곳에서도 위험은 찾아온다. 차갑고 고요하던 바다는 서서히 달라지고 해양 생물들의 삶의 터전 역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킹조지 섬에 있는 남극 특별보호구역이다. 일명 펭귄 마을이라 부른다. 여기에서는 젠투 펭귄들이 모여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원래 더 큰 펭귄은 12월 20일쯤부터 새끼가 부화한다. 하지만 지난해엔 12월 15일쯤부터 부화를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남극의 여름이 일찍 찾아오면서 부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더 큰 펭귄의 평균 부화일은 매년 0.66일씩 빨라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 큰 펭귄은 킹조지 섬의 기후변화를 정면으로 맞았다.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대로 한때는 더 큰 펭귄보다 훨씬 적었던 젠투 펭귄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게 다 새끼를 품고 있는 거죠? 거의 50% 넘게 부화한 것 같아요. 그냥 알이 있을 서 수도 있는 있고. 애들은 수컷인가요? 그냥 서 있는 아니요. 아, 암수 둘 다 교대로 품긴 하는데 네. 아마 자기 타이밍이 아닐 아. 거예요. 얘는 육아가 분담이군요. 네. 그래서 한 마리는 먹이 먹고 오고 교대하고 이렇게 얘네 이름이 젠투. 젠투 펭귄.
따뜻해지는 남극은 또 다른 위협을 불러온다. 바로 질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이다. 대륙과 남극을 오가는 물새들이 바이러스를 품고 들어와 이 고유한 땅에 새로운 재앙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픈 건가요? 아, 그래요? 아, 딱딱히 굳었네요. 사실 그만 주고 치지. AI 테스트 하려고 해가지고. 아, 저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잡았다가 놔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국 가락지 아니에요? 네. 저 국정교수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사이즈 조사를 잡았다가 다행히도 나와주고 지금 채취하시는 건 뭐예요? AI 테스트요. 아, 조류 인플루엔자 남극의 하늘 나는 대형 조류 수쿠아와 남방 큰 제갈매기는 이 땅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그들의 작은 흔적 분변 하나에도 남극 생물군 전체의 먹이사슬과 질병 발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기후변화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도 바로 이 작은 표본에서 엿볼 수 있다. 사람 목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 전체적으로 가지고 검사 시간은 몇 분 정도에서 결과가 나오나요? 그냥 코로나랑 비슷해요. 5분에서 10분? 귀찮은데 원래 좀 더 복잡했으면 야외에서 하라고 말 안 했을 텐데. 이전에 그 조류 독감이 발견된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도 지금도 주의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지금 전 남극이 다 비상입니다. 전 세계가 다 비상이고요. 국제 남극 조약들에서 다
어떤 협력들에서도 남극에서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날카로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구자들이나 이 조류 번식 집단 번식지 근처를 지나갈 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드문 일인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 조류 인플루엔자요.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실 조류계에서는 그냥 감기입니다. 네. 흔한 감기인데 그게 이제 고병원성이냐 저병원성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네.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야생조류가 이제 폐사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퍼지게 되면 집단 번식을 하는 이 바다새들한테는 특히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조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범이나 물개 같은 포유류들한테도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서 남극도 지금 안암극권까지 뚫렸습니다. 남극 갈색 도둑갈매기 일명 스쿠아는 버드 아일랜드 등 총 6개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남방 큰 제갈매기는 하폰베이 등 총 4개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남극 제비갈매기에는 12월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남극 가마우치도 또한 같은 지역에서 11월에 검출됐다. 포유류인 남극 물개는 12월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남방 코끼리 물범 또한 같은 지역에서 12월에 검출됐다. 세종기지 하계대 야생동물팀 김지희 박사는 아기새의 상태를 살피려 둥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혹시 모를 병균에 감염됐을지 몰라 아기새의 분변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 울어대던 아기새는 연구자의 손길이 떠나자 작은 발걸음으로 둥지를 급히 떠난다. 남극은 극한의 기후와 고립된 환경 덕분에 오랜 세월 독자적인 생태계를 지켜왔다. 또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도 평화적 목적과 과학 연구만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은 엄격히 제한됐다. 하지만 균열은 발생했다. 불청객처럼 찾아든 외래종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남극 대륙과 인근 섬에서 확인된 외래종 침입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 대륙과 남극해 섬에서 발견된 외래종은 총 36개 서식지에서 3,066건이 조사됐다. 이 중 현존하는 외래종은 약 2,390건이며 멸종되거나 생존 상태가 불확실한 것은 676건이다. 세종기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진짜 돌리 이동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세종과학기지도 외래종의 위협을 피해갈 수 없었다. 2015년 이후 외래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행히 꾸준한 방역 덕분에 2020년부터는 거의 박멸됐다. 하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다. 외래종과 고유종이 같은 공간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종기지 주변의 문제가 기후변화와 맞물린다면 이 위협이 남극 전체로 퍼질 수도 있다. 최근 남극은 더 이상 연구와 탐험만의 땅이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의 여행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빙하, 눈 덮인 산맥, 그리고 귀여운 펭귄들, 그 강렬한 풍경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괴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크루즈와 탐험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남극의 고요함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1990년대 남극을 찾은 사람은 약 8,0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12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 땅을 꿈꾸며 찾아온다.
그들의 발길과 배의 움직임은 얼음을 조금씩 흔들고 토양과 바닷속 미생물의 삶까지 바꾸어 놓는다. (2025년 1월) 남극 킹 조지 섬. 고요한 바다 위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톤 반도에서 가장 거대한 빙벽인 마리안 소만의 빙하가 무너진 것이다. 산사태처럼 쏟아진 빙하 조각은 바다를 뒤흔들고 그 소리는 남극의 고요한 공기를 갈라놓았다. 빙하는 소금기가 없는 얼음이다. 그 많은 빙하가 바다로 쏟아지면 잠시 동안 주변 바닷물은 담수화가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바닷물이 조금씩 싱거워지는 것이다. 물론 빙하가 많이 녹았다고 해서 남극 전체 바다가 싱거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안 지역에 담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중요한 신호다. 마리안 소만의 빙하는 지난 30여 년 동안 빠르게 녹아내렸다. 그 과정에서 수만 년 동안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미세먼지가 깨어나 바다로 흘러들었다. 이 미세먼지는 바닷물을 탁하게 만들어 햇빛이 잘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햇빛이 줄어들자 주변 해조류는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마리안 소만 인근의 해조류 군락은 몰락하고 말았다. 매일 아침 해안가로 밀려온 유빙과 얼음덩어리가 망치에 부서진다.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종기지 하계대 연구원 저서팀이다. 그들이 남극을 찾은 이유는 바닥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잘게 부서진 얼음은 삿가 쪽의 배양 실험에 쓰인다. 남극 바다의 차가운 환경을 그대로 제어하기 위해 이 작은 얼음 조각 하나하나가 필수적인 것이다. 저도 인어대학교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서혜린이라고 하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네, 빙하가 깨지게 되고 네. 빙하가 바다에서 녹게 되면 네, 이 빙하라는 데는 몇 수천 년 동안 돈이 계속 네. 쌓여 있던 거기 때문에 네, 염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보통 염분이 낮은 물은 pH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 물이 이제 바다에 유입되게 되면 바다의 염분이 섞이면서 낮아지게 될 거고 pH도 낮아지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낮아진 염분이랑 pH가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는 연구들이 많은데 제가 석사과정 때 했던 연구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보여줘서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라는 건 부정적이라는 건 개체수가 줄거나 뭐 생존의 위협이 된다 이런 건데 네. 반대라는 건 개체수가 늘거나 사는데 네. 아무 지장이 없다. 네, 그런 네. 거였는데요. 그 연구 그 데이터를 간단히 보여주면 네, 보통 이런 껍데기 있는 애들은 네, 껍데기가 한 역할이 네,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보는 것도 이제 조개나 네, 사과조개처럼 이렇게 연조직을 갖고 있는 네. 애들인데 걔네들은 연조직을 보호하려고 껍데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껍데기의 성분이 이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보면 달걀 껍질에 네. 연산 넣으면 막 뽀글뽀글 끓면서 녹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 껍데기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현재 수준보다 더 낮은 pH의 물이 만나게 되면 걔네들의 껍데기가 이런 식으로 녹거나 껍데기가 이제 단단하기도 하거든요. 네.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단단한 정도가 감소하거나 두께도 뭐 감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남극 큰띠조개 네. 여기서 사는 생물인데 네. 그래도 조개류이고요. 네. 그 사카조개랑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네. 걔네는 좀 더 깊은 바다에 산다라는 점인데요. 걔네들을 이제 1995년에서부터 이제 2018년까지 일정 간격으로 채집한 그 조개 껍질을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 오히려 더 폐각이 손상이 덜 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영향을 안 받는다 쉽게 말해서. 영향을 안 받은 거죠, 한마디로. 음.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얘네들이 껍데기 표면에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뭐 유기물 코팅, 쉽게 말해서 뭐 껍질 같은 게 하나 더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호하고 있는 그 껍질이 두께가 그런 자극을 받아서 애들이 좀 대응하려고 그 껍질 유기물 코팅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었다라는 걸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했고요. 앞선 연구가 완전 반박 아닌가요? 네, 그 전에 보고됐던 연구랑 반대되는 경향, 완전 반대되는 결과의 논문이 나와서 이거를 저희는 껍데기만 봤을 때 이런 거니까 실제로 키웠을 때 키워서 껍데기를 분석했을 때 어떻게 되냐를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와서 그걸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까 뭐 하셨던 네, 게 그걸 하고 네, 계신 네. 거군요. 왜 그런 조개 큰띠 조개 같은 경우는 껍데기가 2개거든요. 바지락처럼. 근데 사카 쪽에는 껍데기가 1개밖에 없는데 이 큰띠 조개가 이제 워낙 깊은 수심에 살다 보니까 채집을 하려면 다이빙이 필수여서 그나마 접근하기 용이한 잡기 용이한 사카 조개를 대상으로 이 큰띠 조개와 같은 그런 보호하는 그런 게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그걸 앞선 연구는 같은 조개는 아닌 거네요? 네, 그러면? 다른 조개인데 같은 남극에서 사는 생물인 거죠. 조개는 종류는 다른 거고. 네, 종류는 다르죠. 네. 같은 조개라면 더 재밌겠네요. 네, 그러면 너무 좋지만 제가 다이빙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이빙 다음엔 다이빙을 배워서 다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나마 좀 껍질이 있고 잡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 사카쪽 되게 재밌네요. 네, 네. 그걸 가지고 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남극의 기후변화 이야기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기온이 오르면 단순히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져 우리의 집과 도시를 위협한다. 지난 한 달간의 남극 생활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자연은 신비롭고 웅장했다. 하지만 인간의 발길이 닿는 순간 이 자연은 더 이상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극의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선택과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다. 핫한 남극을 지키는 길은 결국 쿨한 선택을 하는 인류의 몫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늘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바다는 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바다는 뜨거워지고 어장은 하나둘 사라졌다. 흔들린 생태계는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바다의 경고는 우리 모두를 향한다.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제주까지 우리는 바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 처음 찾은 것은 경남 통영의 멍게 양식장이다. 양식장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멍게를 옮기고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멍게가 어떻게 채취되고 또 어떻게 손질되는지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그런데 멍게의 모습이 어딘가 달랐다. 멍게의 크기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작았다. 멍게는 수온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지난해 기후 변화로 인해 남해안 양식장의 멍게가 무려 97%나 폐사했다. 결국 어민들은 6에서 7개월밖에 자라지 못한 어린 멍게를 수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크기가 작았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와 우리 식탁의 미래와도 직결된 현실이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경남 거제시의 굴 양식장이다. 이곳 역시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거제시는 위기에 대응하고 있었다. 고수온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했고 그 중심에는 개체굴이 있다. 개체굴은 굴을 한 알씩 낱개로 키워 수확하는 방식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 지치는 수온 변화와 질병에 강해 폐사율이 낮고 성장 속도가 빨라 기후 변화 대응형 양식 어종으로 적합하다. 어민들은 개체굴과 지치 양식을 통해 흔들린 수산업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다. 이곳은 충남 서천군 홍원항이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배들과 멀리 김 양식을 위해 꽂아둔 막대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보낸다. 우리는 공무철 어촌계장님을 만나 서천군에 닥친 기후변화와 그 대응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뭐 바다의 온도도 좀 뜨거워지고 고수온에 따라서 좀 실제로 어획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들이 좀 있나요? 네, 많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 상반기만 해도 그렇고 고수온에 따라서 어획량이 엄청 많이 감소가. 어느 정도 뭐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한 30% 이상은 감소했다. 30%. 김양식은 어떨까요? 김양식은 그 고수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 그 양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거죠. 37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 4월 중순, 최소한 4월 말까지, 뭐 4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김양식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빠른 데는 2월 말에 끝나고 아니면 3월 중순에 끝나고 아주 조금 먼 바다로 나가면 3월 말이면 끝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이 단축됐다는 거죠. 품질에 좀 영향이. 품질도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품질이 점점점 안 좋죠. 좋지 않는 품질이 있죠. 전체 어종들이 많이 어획량이 좀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꽃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꽃게 올해 지금 가을에는 지금 조금 나오긴 하는데 봄꽃게는 전혀 안 났어요. 원래는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봄꽃게가 우리 어종의 꽃게 어종의 대세를 이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꽃게 킬로그램당의 가격이 5,000원, 6,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봄꽃게는 4, 5만 원씩 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봄꽃게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고수온의 영향. 수온이 높아서 아니면 다른 어떤 현상에 의해서 바다에 나오는 뭐 고기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안 나오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갯벌들에서 자라는 조개류라든가 이런 것들, 낙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는 많아요. 그런 지금 영향이 고수온이나 많아요. 예. 이런 바다 변화에 따라서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동죽 채취를 했는데 이 고수온에 견디는 폐류가 있는 반면 고수온에 폐사하는 폐류들이 많아요. 특히 고수온에 폐사하는 그 폐류들은 바지락 쪽. 바지락은 고수온에 견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태안, 서산 이쪽은 바지락이 많이 폐사해갖고 그쪽으로 생산이 전혀 없었고, 다행히도 서천군 같은 경우는 동죽을 많이 해요. 바지락도 하고 하는데 바지락 양식장보다는 동죽 양식장이 많은데 동죽이라는 폐류는 고수온이 좀 강해요. 다음 목적지는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다. 푸른 바다 위 부두 앞 키오스트 연구진들이 잠수 준비로 분주하다. 양현석 박사와 연구진 3명은 잠수할 지점을 다시 한번 브리핑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라인을 하나 잡고 30m 수심하고 한 20m 수심 두 군데를 들어갈 거야. 첫 번째는 지금 조류가 아직 멈추지 않아가지고 20m 수심에서 먼저 다이빙하고 2차는 깊은 수심으로 갈 거야. 원래는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조류 때문에 낮은 수심 먼저 하고 깊은 수심으로 가. 다이빙 하기에 앞서 산소통을 점검하고 다이빙 장비를 철저히 체크한다. 이번 조사는 홍조류, 소라, 조기류 등 해양 생물을 채집해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함이다. 특히 연구진의 눈길은 외래 유입으로 추정되는 분체 멍게에 집중된다. 약 30분간 바닷속을 누빈 후 연구진은 물 밖으로 올라왔다. 그들의 손끝에는 바다가 보내는 경고가 담겨있는 듯 했다. 다이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지형이라서 저희가 좀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또 찾아보고 지금 사이트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으면은 이제 다른 기존에 활용하지 않은 생물들을 저희가 찾아서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온이 높아가면은 해조류들이 성장이 그러니까 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해조류 같은 경우는 보통 좀 그 낮은 수온에 다시마, 감태 같은 경우 이제 낮은 수온에서 성장이 좋은데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pH가 낮아지면 얘들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얘들 입이 좀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정성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 어민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제주시의 한 수산업 협동조합을 찾았다. 30도 이상 기온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 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방 1시간 이내에 폐사가 1시간 이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수온 조절이 불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지하 해수가 안 나오는 지역들은 수온 조절이 상당히 불가능하거든요. 여기 인위적으로 수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냉각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양식 시스템상 그만한 물량을 냉각 처리하기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17,000원 가격이 소비자가 사는 가격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출하되는 출하되는 가격. 그러면 어민들은 그 부분에서 출하 가격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래가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폐사량을 아까 좀 전에 대량 폐사라는데 이거 대량 폐사가 일어나면 원가 개념을 지금 넘어서 버립니다.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방식이고 정상적인 지금 상황에서 지금 17,000~18,000원은 돼야 생산 원가가. 그럼 오히려 손해를 보고 지금 팔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금방금방 극복될 줄 알았어요. 원가 부분들이 안정되고 아까 전기료 부분도 안정되고 해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로 되돌리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쁜 상황만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살을 파먹으면서 지금 영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팔고 계시는 거니까 그 가격을 좀 더 높여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높여도 소비가 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이게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비싸면 당장 이거 먹고 이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소비의 심리 마진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생산하면 2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 2만 원을 받으면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10만 원이 넘어갈 텐데 횟감 먹는 게 그것도 부담이 돼서 지금은 다 소비들을 제일 줄이는 게 이 식주 중에 이 먹는 거 외식 소비를 줄이 나가잖아요.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곳은 인천 서래포구. 서해의 해수면 상승을 확인하기 위해 찾았다. 만조가 되자 물이 높이 차오르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간다. 자연의 숨길 속에서 우리는 바다가 보내는 변화를 읽는다. 이전에는 저 정도까지의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온다던가 이런 케이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해도 꽤 저지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안가도 다 다르잖아요. 좀 이제 주거지와 상가와 거리가 있는 해안가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것도 해안가도 있는데 혹시 그런 양상에 대해서도 조금 좀 느껴보거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게 충분히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항을 여기 이렇게 항을 이 높이로 만드는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만드는 지가. 근데 그때만 해도 해수면 높이가 넉넉해서 이렇게 이 높이로 만들었거든요. 지금은요 물이 많이 들어오면 넘쳐요. 어디까지 넘쳐요? 저기는 넘어와요. 그 다른 나라의 그 현상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바닷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닷가는 사실 배수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데 딱 문제가 들물 때 들어와서
지금 이 옆으로 쭉 가면 물이 들어올 때 물이 이제 들물 때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배수 관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배수 관문이 물이 들어올 때 딱 막아졌잖아. 그럴 때 집중하고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을로 다 멈추는 거지. 저희도 한 2, 3년 전에 그런 현상 2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차도 침수되고 또 차 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들어오는 그런 네. 시기랑 그 시기라고 똑딱 맞춰지면 만약에 특히 사리 때 이제 사리 때 물이 들물이 세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호우가 1시간 이상 막 쏟아진다 그러면 물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침수되는 거죠. 동해의 해안은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백사장이 파여 있었다.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의 힘은 강해졌고 잦은 파도는 해안선을 깎아낸다. 이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기며 침식은 더욱 가속화된다. 결국 방파제가 설치되는 곳이 늘어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목 해수욕장의 수중 방파제다. 의외로 2023년에는 동해 바다에서 상어를 목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상어는 뭐 뉴스 보면은 제주도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 키오스트 양현성 박사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나요? 조금씩 수위는 상승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태평양 도서국처럼 섬이 잠긴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명백히 올라가는 건 맞네요. 해수면이 그 상승한다고는 하지만은 수치는 굉장히 낮은 거라서 그 태평양에 있는 도서국에 비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영향이 있다.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근데 이게 이제 수치는 상승하고는 있다. 낮아지진 않아요? 근데?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수위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극권 빙하가 네. 이제 녹아가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건데.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던 광어, 멍게, 꽃게는 이제 점점 생산량이 줄고 있다. 바다의 변화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침식은 언젠가 단순한 해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집 앞마당까지 위협할지도 모른다. 바다의 소리 없는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후변화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멀리서 쿨하게 바라볼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변화가 눈에 보이고 어민들은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곧 그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도 닿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답을 찾고 스스로 적응하는 일이다. 수산업이 살아나고 바다가 다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바다가 보내는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담겨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바다와 함께 나아갈 때 기후변화 시대 속에서도 희망은 분명히 있다.